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한 번 더 힘차게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왠지 느낌이 좋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겸손은 다스베다 36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엄청난 환호를 받았던 팀입니다. 여행 스케치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데 엄청난 환호를 받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환호 받을 일은 아닌데. 89년에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36년. 이야, 없어질 만도 한데. 지난주에 이 자전거 타는 풍경 팀이 나왔는데, 이 포크 팀들이 지금 9월 6일 날 네. 단체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로 지금 모시고 계신데, 다음 주는 동물원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제 자전거 타는 풍경 팀이 나왔을 때, 그날이 바로 하필이면 또 그녀가 소환된 날이라. 챙겨봤어요. 또 자탄풍 나오는 그 방송을. 아, 그래요? 네, 챙겨봤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거 들어오셨겠네. 이 합동공이 끝나고 나서 네, 그녀의 나들이 작서 작곡해서 나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네. 여행 스케치는 또 하필이면 그녀가 가신 날 아니야. 마침 새벽에 가셨어 오늘. 그렇네요. 공교롭게도. 네, 더 진한 감성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작비는 나옵니까? 제작비는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네. 저희 포크 포레버 공연이 매진이 되면은 지금 몇 석이에요 저거? 지금 800석 정도 될 걸요. 꽤 센데? 네, 세요. 일단 예약을 하시고 마지막 취소하면 되니까. 이거 만석 채웁시다. 네. 만석 채우고 채워야죠. 그 사이에 제목이야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죠. 뭐 그녀의 꼬린이라든가. 자탄풍이 먼저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했어 이미. 공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팀한테도 부탁을 하겠다고 송봉주 씨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시리즈로. 시리즈로. 어. 그러면은 네. 팀마다 한 곡씩 하고 그렇죠. 합동으로 합창곡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곡 미니 앨범 하고 거기 제작자는 김어준이 하고 그간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도네이션 하는 걸로. 수익금은 제 포르쉐 사는데 쓰겠습니다. 아, 이 세 팀 다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합창곡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공연을 하나 하는 걸로. 천재네. 천재야. 괜찮다. 일단은 이 포크 포레버 공연이 청춘과 낭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오셔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식들 아이돌 공연 가라고 돈 줄 게 아니라 내돈내산으로 이런 공연을 와야 된다고 저는 이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그래요. 그러고요. 성홍이의 9월 6일 날 다 마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소환된 날 꼬린 그 외에도 또 그 남자를 위한 곡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모아가지고 요 공연 말고 F를 P로 바꿔가지고
공연할 수 있죠. 네. 아유 장난꾸러기. 기획, 제안, 실행, 마무리까지 혼자 다 하시네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장난처럼 이야기했다가 실제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장난처럼 그다지 들리지는 않고요. 여기서 여행 스케치가 들어오면 네. 그러면 동물은 안 들을 수 없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가만히 안 두지. 그러니까 네.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좋죠. 그러면 요거 끝내고 포크 포레버, F 포레버 끝낸 다음에 P 포레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책 광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지식들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77번째 상식 문제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가운데 이제 78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상민의 답이 더 자세한 것 같은데요. 79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번에도 이상민의 답이 더 좋아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AI가 패배를 인정합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지 인간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이긴 상식. 그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이어가는 그 유쾌한 교양의 힘. 여러분도 지금 노마드의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인문학 시리즈로 상식의 벽을 한 단계 올려보세요. 언어와 문화, 역사 등 20종의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딴지마켓에서 골라보는 재미까지 경험해 보십시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김건희 구속 박수! 윤석열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김건희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자,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믿고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두 분 검사, 한 분 민변. 예. 근데 박주민 의원 볼 때마다 어색해가지고. 아니 제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끝마치면서 대통령님께 보고하는 자리에 같이 불려가서 앉아 있었는데 대략 한 60-70명 인사를 했는데 네. 다들 제 머리 얘기만 한 거예요. 오! 아니 내가 그 낙검수 때 우리 변호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봤는데 횡했거든요. 그때도. 그때 횡했는데 요즘은 볼 때마다 더 풍성해진 거예요. 점점 더. 아니 오늘 진짜 사람들이 많이 놀랐고요. 심지어는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못 알아봐. 누구시? 박주민이 그 정도 사람이 진짜. 정말 진짜. 정치를 오래 하더니 거짓말이 늘어나서 못 알아본다.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경공 쪽으로 전화가 온대요, 자꾸. 제가 머리 수술한 병원 가르쳐달라고. 자, 세 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김건희 16개 항목이에요. 16개 중에 특히나 이 수사를 집중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이제 김건희 본인의 혐의도 본인의 혐의인데 그렇게 혐의가 많은데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경찰이 얼마나 뒤를 봐줘왔는지. 그게 사실은 그들의 사업 미천이고 사업 수단이었던 거거든요. 그걸 한번 철저히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예. 이야. 아니, 머리가 나니까. 생각도 잘 나나 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람 부담되거든. 제가 수사를 많이 해본 경험상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구속이 되면은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 다 제발로 와서
제보하고 진술을 더 합니다. 벌써 김혜성 씨 들어왔잖아요. 그 밀항한 사람도 곧 들어올 거예요.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나머지 수사를 한다면은 신천지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어떻게 윤석열을 도왔는지, 지난 23년도 국힘 대표 뽑을 때 통일교가 어떻게 국힘을 도왔는지 요 문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정치와 경제, 정경유착은 고리로가 진짜 끊었는데 이건 정교가 유착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통일교 윤 법무장관과 전성비가 주고받은 문자에도 그 말이 나오죠. 윤석열은 당대표를 누구를 밀어? 몇 명이 필요해? 이걸 이야기한 거 봤을 때, 또한 지난번 20대 대선 때 0.73포인트 환산이니까 23만 신천지 교도 숫자가 비슷해요. 이 신천지와 통일교가 대선 경선 후보와 국회 어떻게 관여된지를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공천 개입이 제가 볼 때는 김영선 외에도 많은 국힘의 중요 자리에 있는 정치가들, 국힘 의원들도 관여됐을 것이다. 이걸 밝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밝히게 되면은 국힘의 초상집이 나겠지. 이걸 밝혀낸다면은 국힘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걸 밝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예전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해산됐잖아요. 해산됐을 때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경선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도 요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만약에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들어왔다,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게 당내 경선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것도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 말하면 뭐 너무 나가니까. 과장이. 뭐 다 말했는데 이미. 수요일 날 당사를 압수수색했잖아요. 통일교 집단 입당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송원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당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있다는 얘기잖아. 있다는 얘기잖아.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어떠한 정당에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할 수는 있죠. 그것은 자발적인 의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종교의 지도자와 그 정당의 어떤 관계자들이 합심해서 한 것이라면 정당의 민주질서를 위배한 그런 거죠. 것이어서 네.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이석기 그때 통진당 해산 때도 그런 사유로 해산이 됐던 거고요. 저는 사실 김건희 특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짜 실력을 입증하는 것은 삼부토건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그 사건을 캐내고 그걸 기소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권의 한마디로 규정을 하자면 윤석열 정권을 권력을 사유화한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영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삼부토건이나 양평고속도로 사건도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 또 주제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앞에 순서상 제가 세 번째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목걸이 있잖아요. 이거 인사청탁이에요. 명태균 이거는 공천 개입이잖아요. 인사청탁 공천 개입은 꼭 금품이 오갑니다. 공천된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죠. 대단히 높죠. 김영성 공천은 여론조사 2억 7천만 원인가 이걸 땡가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여러 공천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공짜일 가능성은 없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공천 개입 관련돼서 일부 의원들을 특검이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내부 의원님이 한 분이 저한테 엉뚱한 데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여기는 알고 있는데. 지난 총선 때 대규모로 장난질을 쳤고 그때 창구가 됐던 애가 A 의원이다. 거기를 압수수색하면 많은 것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지금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경북도 의원인가가 지금 소환되고 총선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에 지금 다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천 개입을 했으면 그 돈이 들어오는 루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은 다 현금이니까 어디 창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걸로 의심되는 경기도 의원이 2주 전에 한 분 사망했죠. 갑자기. 그렇죠. 죽었죠. 예. 예. 갑자기 사망했단 말이에요. 돈을 찾아야 된다. 돈을. 이것이 가장 폭발력이 커요. 공천에 개입했으면 분명히 돈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의 저수지가 어디고 창구가 어딘가를 밝혀낸다면은 정말로 특검
면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둬내라고 생각해요. 꼭 이것이 필요하죠.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밝혀내기 어려운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헌금을 주고 된 사람은 내가 돈 주고 됐어라는 걸 세상에 밝히는 게 되잖아요. 받은 사람은 절대 안 받았다고 할 거고 인사청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과장 되는데 얼마, 국장 되는데 얼마 이런 게 다 공정가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에 잘 안 밝혀져요. 일반 검찰은 못 밝혀도 특검이니까. 양문화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두 분 다 특수부에 계셨는데 공천 헌금 수사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라. 굉장히 어려운 수사. 어려운 수사지만은 특검의 어떤 사명감 그런 건 우리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공천의 가장 정점에 있던 김건희, 윤석열이 이제는 교도소 갔기 때문에 부탁해서 누군가 공천을 받음으로써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는 제보가 분명히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을 겁니다. 네.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최순실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고 뭔가 범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검이 있는 기간 동안 이걸 수사하다가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상설기구 이런 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한정된 기간에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 기간이 끝나면은 다 일반 검찰을 넘기게 되고 범죄 수익은 다 우리가 환수하고 몰수 추징하도록 돼 있어요. 기소하면서 보전 조치를 해놓죠.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가 따로 있죠. 관련된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도 나오고 범죄수익 환수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담당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나 이런 데 돈을 빼돌려서 한 것들 있잖아요. 있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단위가 클 겁니다. 김건희가 범죄수익 100억이 환수 대상이다. 그럼 범죄수익 환수반에서는 계속해서 이 돈을 받아내려고 추적이 갑니다. 그런데 범죄수익 환수액을 금액을 뭘로 결정하냐.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관련된 범죄 사실에서 범죄 수익이 공소장에 기재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누구로부터 돈 10억 받았다. 그럼 이 10억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먼저 공소 사실에 김건희, 윤석열이가 돈 받은 것을 전부 다 빠뜨리지 않고 공소 사실에 넣는 게 중요하다. 그건 이미 수사를 통해 밝힌 거잖아요. 밝혔는데 아직 환수를 못했을 뿐인 거고 제 말은 특검도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억에서 점점 사라질 텐데 그들은 돈을 쥐고 있잖아요. 제 말은 수사를 계속하는 거죠. 수사를.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죠. 수사를 해서 찾아낸 돈을 잊지 않고 환수하는 거 말고 그 돈이 있을지도 모르니 계속 특검처럼 수사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돈만을 목적으로 공소장에 쓴 거 그거 찾는 거 말고 그건 당연히 할 것인데 분명히 돈을 먹거나 아니면 해외로 빼돌린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부족해서 특검은 끝났어. 김건희 감옥에 있고 그러면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돈 찾을 때까지.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로 돼 있나요? 그 정도까지 해도 수사가 다 안 끝날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김건희 특검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검찰이나 다른 경찰로 넘길 거냐 이제 이런 것이 결단이 남아 있는데 어찌 됐든 따로 수사팀이 좀 존속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은 계속. 저는 그 필요성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특검의 형태일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특별 수사반의 형태일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다른 일을 하게 당연히 되니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것만 하시오.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단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 특검일지 특별 수사반일지 그건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죠. 전에도 이 질문 하셔서 똑같이 저희들이 답변했었어요. 특검을 연장해도 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도 되고 기존의 수사기관이 잊어버릴까 봐 또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근데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하면 된다. 회차가 다르잖아. 회차가. 이거 예전에 이명박 때도 그랬고 최순실 때도 그랬고 그들의 돈을 환수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중앙지검 같은데 윤석열, 김건희 범죄 수사부를 하나 두는 겁니다. 형사 1부, 2부, 3부 있듯이 윤건희인가? 윤석열, 김건희 수사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윤건희, 김건희. 제가 보면 윤건희, 김건희가 맞습니다. 맞아요. 윤상 김건희.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윤건희 수사부를 하나 두면은 몇 년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지. 그렇죠. 이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중앙검사장이 부를 만들면 됩니다. 형식은 고민해야 되고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6개월마다
6개월이 뭐야? 3개월마다 내가 계속 확인할 거거든요, 거기. 그리고 법사위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똑같은 질문 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대통령님이 지시해서 경찰 내부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딱 한 가지 일만 해라. 사회적 재난참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혐오성 발언하는 애들 수사하고 처벌하는 일만 해라. 그 팀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5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윤석열, 김건희는요, 박근혜, 이명박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점이 이 자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한 자들이거든요. 윤석열은 내란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돼서 무기징역이 나올 게 거의 틀림없는데 특검이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됐다는 것을 밝힐지 모르지 않습니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밝히면은 또 그래 되죠. 그걸로 끝이 아니다. 금품을 수수했다면 돈도 다 뺏어야 돼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맞습니다. 없어요. 그것만 하는 팀이 없으면 안 되는 그건 거더라. 맞죠? 네, 맞아요. 팀을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총장이 지시만 하면 중앙검찰청에 한 부만 두면은 쉬운 문제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셔가지고 계속 그거 어떻게 됐냐고 만든다더니 지나가거든요, 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대법관 증원 30명이 미니멈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예,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인데, 자, 위원님. 위원이시고, 30명 이하는 아니고, 30명부터. 그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증원 이건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대신 한 서너 명만 늘리는 선으로 최대 막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서너 명 늘려가지고는 개혁이 되겠느냐. 100명 안도 있고 30명 안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하 30명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늘려나갈까요? 한 번에 30명을 뽑을 거냐 뭐 매년 몇 명씩 뽑을 거냐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는 있어도 30명이면 뭐하고 300명은 뭐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 해서 사법과 개혁이 됩니까? 국민주권 원칙이지 않습니까? 국민주권이 뭡니까? 모든 기관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사법부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부에도 주권 제면의 원칙이 실현돼야 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배심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표는 모든 범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범죄 안에서 피고인이 신청하고 판사가 허락했을 때 국민참여재표는 그 결과에 대해서 판사가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배심제도는 판사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사 힘을 빼야 돼. 그 배심제도 해야 되지. 잠깐. 예. 내가 1분 반 이야기할게요.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뭐지? 민정수 했던 사람 민정수석 했는데 아들이 30 얼마 돈을 받았는데 그 무죄 났잖아요. 50억 의원님, 무죄 났어요. 내용이 너무 1번. 그리고 제가 보세요. 제가 광화문 수사단장을 했어요. 권모원도 기소를 하고 연모원도 의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아닙니까? 권모원 연모원은 실형이 선고됐어요. 실형. 권모원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사가 권모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연모 의원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 이게 코미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정치 나왔어요. 사법부 개혁하려고. 수를 늘릴 게 아니라 내년에 개헌을 해가지고 동의하시죠? 개헌을 해서 이것을 배심제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개헌을 해야 되냐면 현재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배심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법관에 의해서 판단한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은 법원이 배심제를 하든 참여재판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헌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고,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 지금 숫자로는 제대로 된 국민들의 재판권을 보장 못해요. 민사사건하고 노동사건,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사를 하던 판사들이 갑자기 노동 관련된 사건이 들어오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법원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특수성이 있어요. 형사와 민사가 또 다르고 행정이 또 다르고 그래서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부를 한 2개씩 정도는 소부를 2개씩 특별한 정도는 재판부를 둬야 돼요. 예, 그럴 정도면 한 30명 중반은 최소한 돼야 그 정도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의 속도도 나고 재판의 성격을 반영한 적절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헌법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을 제청해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해요. 여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선정하는 힘이 발휘되죠. 대법관을 뺀 나머지 법관들은 대법관들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결정해서 임명해요. 그럼 사실상 대법원장이 짱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대법관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대법원장 힘이 약해지지 않아요. 요 구조도 좀 바꿔줘야 돼요. 추천 구조도 좀 바꿔야 되고. 예. 배심제들 시점은 그거 다 필요 없어. 배심제도 하려도 개헌해야 되니까. 내년에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장이 가장 제왕적인 거예요. 이번에 파기환송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왕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법관도 자기가 다 골라요. 판사들은 평생 자기가 대법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저를 간택해 주신 대법원장의 뜻에 어떻게 반하겠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계속 인사를 내고 지시를 하면 자기가 대법관이 꿈인데 어떻게 그거를 거역하겠어요? 그래서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사 문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왕적으로 하는 인사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평등하게 할 건가? 이것이 사실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중원이 가장 큰 어떤 화두로 돼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가져오는 것,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언은 필요 없다면서요. 제가 개헌이 돼서 배심제가 돼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증언한다면은 증언의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또. 숫자가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구성원이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가는 거냐. 왜 이번에 조희대 판결에서 아무도 반대를 안 했을까요? 카르텔이 형성된 겁니다. 서울 법대 그리고 엘리트들의 카르텔이 형성돼서 느린 것도 더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 반영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출신들이 골고루 대법관이 돼야지만이 어느 한 의견으로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뭐 서울법대로 300명 뭐 할 겁니까? 그거? 중요한 것은 배심제다. 배심제 안 되면은 다양성이 확보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묘하게 결론이 또 배심제로 가네요. 우리 양문화 의원님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 달쯤 있다가 모셔가지고 범죄수익 환수 상설기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까지 안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사믹 15년산 30년산 화이트 합쳐가지고 이벤트 하고 있네요. 할인. 다음 주까지만 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품 바로 대장사랑입니다. 얼마나 시원한 제품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대장사랑 있으면 하나만 주라. 뭐 갈 땐 가더라도 대장사랑 그 정도 괜찮다. 볼일 보기 딱 좋은 날씨네. 잠깐만, 나 신호 왔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별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한 끝에 6천만 포의 판매량도 돌파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이 팔렸네요. 그런데도 높은 평점과 좋은 후기가 계속 달리고 있는 대장사랑.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딴지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분에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거업은 바람이 났고 신장식은 영웅을 갖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노영이 이지은이 있다. 박수!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 드시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궁합이? 정말 음식과 30년산, 15년산, 거기에 지금 화이트 발사믹 하나 같이 가는 이 구성. 진짜 이번 기회 놓치시면은 아마 이 정도 가격 할인되는 상품 만나보시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까지 하거든요? 이번 주까지 꼭 좀 주문해 주십시오. 네. 꼭 좀 주문. 껍질에 얹기만 해도 치즈가 이렇게 맛있어지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단백질하고 정말 어울리는 발사믹입니다. 이렇게 생 모짜렐라 치즈에 이렇게 딱 찍어 먹어도 완전 고급져집니다. 정말 맛있죠. 지난번에 내가 비싼 거에 익숙해지지 않겠다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 계속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예. 아니 총경님이 아까 전에 저기 대기실에서 이거 술이에요? 이러거든요. 술인가 했는데 발사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정말 약간 와인을 졸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와인을 졸인 듯한. 네. 아, 맞다. 그러면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30년짜리도 팔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점점 더 비싸져요. 그러면. 비싸지고 네. 그래요? 우리 노예 변호사님이 집에 벌써 1년 됐다는 거 아니야, 이거? 30년 산. 우리 집에 사실 이거 31년 산이 있어요. 이제 드세요. 네. 이렇게 치즈에만 딱 찍어 먹어도 정말 풍미가 남다르다. 저와 함께 여러분 발사믹의 풍미 느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뒤돌아앉을 거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잡사바 타임 하겠습니다. 같이 먹어야죠. I say 잡사, you say 바.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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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 Thank you. 이분들 이렇게 하고 안 산다. 진짜요? 자, 오늘은 이제 김건희 꼴인된 날이니까. 박수. 일단 박수. 꼴인의 이때가 결정적 순간이었다. 나는 모조품으로 거짓말 치고 빠져나가려고 잔머리를 굴린 그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봐. 모조품까지 안 갔으면 나는 이게 안 밝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모조품이라는 걸 듣고 나서 제보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빡치게 받는 거지. 그 물건을 판 그 사람들이 제보를 했었대요. 오빠 집에 갖다 두고 일부러 친척들한테 거기 갖다 놨다고 흘린 거잖아. 그렇지, 일부러 흘린 거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가 그랬다는 거 주변에 봐라. 내 생각대로 다 된 함정에 빠졌다. 근데 특검이 수사를 잘한 게 상품권 쪽에서부터 털었던 거 아니야. 상품권 쪽에서부터 털었고 거기서 장신구 관련 정보 여러 개 나왔고 모조품이라 하는 것을 열받은 사람들이 제보가 또 있었고 선을 넘어가니까 누군가 열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의 짠머리가 나는 자기를 구속시켰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을 때 총수님은 비속님에서 바로 이거는 가짜 이건 모조품이다. 이거 모조품 가짜. 이거는 준비해 놓은 거다. 그렇게까지 숨겨놨는데 설마 준비해서 숨긴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평론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제 수사를 하셨던 분도 있고 저나 노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들었던 뉴스를 다 뒤돌려 보세요. 누가 진짜를 어디 꽁꽁 숨겨놨다가 들킨 경우는 있어도 진짜 숨기려고 가짜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김건희 씨를 몰라서 그래. 아니 그래서 공장장님이 김건희 수준인 것 같아요. 딱 그 수준. 김건희 씨 연구가로서 내가 말하는데 김건희 씨한테 감정이입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렇지. 머리 진짜 잘 썼어 이렇게 함정에 생각하는 거죠.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김건희 씨는 기획이 허접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요. 여러분들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보다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수준을 낮춰서 생각하기 훨씬 더 어렵거든요. 수준을 낮춰서. 그걸 해낸 거야, 종수가. 아, 이거 어려워요, 진짜. 범죄자처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범죄자들도 유형이 다 있는데 김건희 씨 유형이 있어. 김건희 씨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커리어들 있잖아요. 그 논문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룩한 커리어들 있잖아요. 롤모델이 있어요. 그 롤모델을 따라한 거예요. 이 양반 미술에서 몰라요. 근데 롤모델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의 커리어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구성했어요. 그냥 다 모조품 인생이다 보니까 이것도 모조품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인생이 가짜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 전체가 거짓말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뚝 뺐으면 너 이거 거짓말이지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가지고 지금 선물 줬다고 하는 사람의 자수서가 나왔는데 목걸이 받았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무슨 목걸이요? 그랬대잖아. 맞아요. 무슨 목걸이요? 전혀 모르는 척을 했잖아요. 어. 저는 거기에서 판사가 정말 빡이 쳤을 거라고 생각을 빡쳤지? 하는데 그렇죠.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네. 제가 이제 법심리학 박사인데 우리가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배심원들이 어떨 때 유죄에서 갑자기 무죄로 바뀌고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느냐 했을 때 글로 봤을 때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내 눈앞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인멸을 하는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검의 승무소가 통했던 거야. 그렇죠. 특검이 정말 잘했어. 박수. 머리 잘 썼습니다. 이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를 마지막에 제시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판사가 그거 보고 나서 그래서 목걸이 받았어요? 무슨 목걸이요? 아니 어떤 목걸이든 간에 아니요. 안 받았어요. 판사는 빡쳤고요. 변호사들은 사인계 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자기들도 속았거든. 나 변호 안 할래요. 그리고 특검이 의심스러워요. 김건희 불렀을 때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목걸이. 특검이 판 것 같아요. 팠어요. 그 마지막까지도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아 그래요? 그리고 고개 끄덕인 다음에 실질 심사 봤는데 거기다 진짜 목걸이 내민 거죠. 그치. 새벽에 자다께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법정 영화를 한 편 기가 막힌 걸 본 것 같은 거예요. 김건희 씨가 특검한테 조사받고 나서 되게 기뻤대잖아요. 되게 잘해주고 배려적이고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김건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 특검한테 속은 건데 너무 억울해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 내가 너를 위해서 잘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를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속였다 지금. 근데 김건희는 그것도 모르고 아, 내가 여전히 통하는구나. 여전히 역시 나는 통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게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전해들은 이야기는 김건희가 더욱 자신감에 차서 내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집행유예 나온다고. 수사 기법이라는 게 이래요. 혹시라도 수사 조사 받으러 가실 수 있으니까. 저요. 저 많이 가셨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대로 부인 조서를 받는다 그러는데 당신 죄 지었어요? 아니 안 지었어요. 거기 갔어요? 나 간 적 없어요. 아 안 가셨군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걸 다 받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증거를 딱 갖다 대면서 그런데 왜 이때 여기 CCTV 찍혔어요? 그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동공지진 완전 당황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당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조서를 이제 나중에 판사가 다 볼 거잖아요. 판사가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조서에 그대로 현출을 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관, 조사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변호사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지. 변호사들이 그 열람조서 할 때 다 보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는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들 딱 보면 큰일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그대로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이거 수정을 해주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한 거는 이런 취지를 말한 거고 지금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변호사들은 그런 하나도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칭찬해줬대요. 김건희 못한 게 대사들 아니라 김건희한테는 안 들어먹은 거죠. 아니 안 들어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완벽하게 안 맞으면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변호사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돈을 안 줘서 그래. 변호사들
변호사비를 안 줬을까요? 변호사비를 안 줬대. 그래가지고 아니, 그 소문이 있어요. 정확하지 시계도 않지만. 5천만 원짜리 500만 원을 사는데 변호사비도 뭐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들도 일부 속았다고 봐요. 모조품이라고 했을 때 변호사들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 달러 샀어 길거리에서 내가 그때 환갑되었나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너무 리얼하게 하거든. 이게 20년 전 환갑이라고 얘기했는데 10년 전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럼 칠순이었나 이렇게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밝혀지지가 않아요. 김건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들도 김건희 씨의 그 태도에 다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모조품을 샀는데 이게 언젠지 기억이 약간 혼돈되는 거 아닐까? 변호사를 왜 옹호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랑 무슨 관계가 있죠? 솔직히 말해봐봐요. 거짓말도 능숙능란하고 제가 몇 차례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윤석열이 뒷배가 됐기 때문에 어설픈 거짓말도 통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 거기서 누가 나를 우습게 봐. 스스로도 그걸 믿어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해도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김혜성 씨 돌아오면서 인터뷰했던 거 보면 보자마자 아 이거는 김건희가 도장 찍어준 코치해준 코치해준 인터뷰다. 거기에 김건희 이름이 툭툭 등장해요. 김건희 이름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등장하거든요. 김건희는 몰랐어요. 김건희는 죄가 없어요. 김건희는 개헌 몰랐어요. 윤석열이 말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 김건희 개헌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면 김건희가 시킨 말이에요 그거. 진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진짜 대답 잘해봐봐요. 이렇게 네. 남자들이 왜 김건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아니 김건희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한테는 너가 나를 필요하다.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요. 왜 이명수 기자한테도 계속 오라고 하잖아요. 만약 기자가 연락하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오퍼를 해요. 밥 먹자고 그러고. 이명수 기자한테도 그랬고 이번에 그 시계 바쉐롱 콘스탄탱 그 사람한테도 청와대 대통령실 들어와서 홍보업무 해달라 그랬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 심리를 아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바로 오빠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바로 말을 놔요. 그런 스타일. 그런 걸 좋아해 남자들은? 일부 가까워졌다고 느낄 수 있죠. 막 아니 노미 변호사 어떻게 그렇게 해보려고? 오빠. 나는 직접 전화 받은 적은 없는데 중간에 사람을 끼고 밥을 먹자거나 뭐 자리에 한번 오라거나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왜 안 갔어요? 이 사람이 싫었어요. 실물로 본 건 난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떤 행사장에서 당연히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되기 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싫었어요. 아, 그 스타일이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거야? 거부감이 확 들어요. 얼굴이 볼 때 보면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기적이다. 네. 내가 처음 느낀 거는 그거예요. 어색해. 아, 뭐가 안만 부조화스럽다. 비주얼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고 뭔가가 되게 이상해. 성형을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적이다. 오빠 진짜? 자기적이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기적이고 잘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공적인 관계를 사적 관계를 맺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굳이 뭐 밥을 먹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빠라고 부르면서 그 중에 가장 센 오빠를 잡아서 자기가 올라가고 그 오빠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오빠를 찾고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빠라는 용어가 가지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오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인 관계에 로맨틱한 느낌이 있잖아요. 오빠라고 말하는 게 잘 통하는 남자들은 잘 통한다는 걸 아는 거죠. 아는 거죠. 네. 주변에 언니는 근데 하나도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도 알아. 우리도 알아. 잘 통해요? 오빠라고 부르면 남자들이 진짜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 그건 우리도 알잖아. 근데, 우리도 알잖아. 근데 좀 하기에는 좀 민망하긴 하지. 그러긴 전 하지. 진짜 친척 오빠 말고는 한 번도 오빠라고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부르기에 없어요. 좀 그렇잖아요. 싫어해요. 네, 오빠라고 그러니까. 부르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서로 위로하지 말고. 저는 언니가 좋아요. 우리 언니.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웬만한 남자들은 내 말에 설득된다.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옥 안 간다고 생각했다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수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봤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김건희한테 절절매는지 그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고른 거예요. 바보를? 환승할 필요가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아니 놀랍게도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이라고 해서 뭐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으니까 50이 넘었는데 그러다가 뭐 기껏 만난 게 김건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불쌍하다 한편으로. 그 이전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하고 좀 다르긴 해요.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저는. 취임식 할 때 이야기하는 것과 마지막에 계엄 선포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3년 사이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저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졌나라고 생각되는 지적인 순간이 능력도 많이 있잖아요. 떨어졌지. 예,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나? 왜 저걸 외우지 못하고 계속 보면서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들이 좀 이게 있었잖아요. 알코올성 치매야. 그런 것 같아요. 광명록 한 줄을 못 쓰잖아. 못 외우잖아요, 그거를. 나이 네, 들어서 이 그래. 우리도 그래. 알코올성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는 그리고 치매는 맞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 확실히 됐고 더더욱이 자기 능력 바깥의 일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김건희가 결정한 것 같고 점점 더 무속에 의지한 것 같고 김건희의 그립은 더 강해진 것 같고 계엄도 그래서 나는 김건희가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김건희 씨는 이 모든 잘못이 다 윤석열 때문이라고 지금 윤석열 때문에 그러죠. 원망을 전부 다.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바보 같은 놈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건 다 윤석열 잘못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근데 다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 자기 잘못은 1도 없어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둘 다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겹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둘이 공범이 이해관계가 맞을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인단은 힘센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호를 하게 되거든요. 김건희한테 맞추겠죠. 누가 돈을 줬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지. 김건희한테 네. 돈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김건희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 어차피 윤석열은 못 나오고 결국 김건희한테 줄 쓰는 게 낫지.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해요. 전부 다 윤석열이 했다고 그러겠죠. 이제.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윤석열을 신분이 통해서 생기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분범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나는 몰랐다 하고 윤석열한테 다 미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윤석열은 이제 다 버림받은 거예요. 윤석열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길 것이고 윤석열은 또 그거를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할 거예요. 자기를 구해줄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고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거기서 특혜를 누리고 있잖아. 다녀오셨잖아. 네, 서울구치소 다녀왔습니다. 그 식사도 외부에서 땡겨서 먹는 거 같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점심시간을 끼워서 이제 변호사 접견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11시부터 3시까지 했다는데 밥을 안 먹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 시간에 끼워서 근데 했다는 구치소 거는 밥은 안 먹었다는 거 아니야? 구치소 밥을 안 먹었다고 하거든요. 사실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유일한 낙일 거잖아요. 외부 그랬을 음식 반입이 가능성이- 된다고? 외부 반입이 안 되는 안 걸로 되잖아. 나와 그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밝혀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남겨놨다. 같아요. 자기가 보관했는데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수사기관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뭐 변호사가 들어오면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원래 못해요. 원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아예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에서 하는 조사하는 접견실이니까. 그 자리였기 수사기관이 때문에 조사하는 곳이라도 외부 음식은 못 들어가요. 구치소만 먹어요. 구치소에서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했을 것 같은 저는 그런 예상을 그럼 하거든요. 진짜 큰일이야. 법무부 장관이 잘라버려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지금도 조사실에서 접견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서울구치소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2024년도에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을 했고 올 2월 달에 이미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최상목이 발령을 내서 서울구치소로 갔거든요. 굳이. 2월 3일 날. 굳이 두 개 단을 높여가지고 올려갔지. 그렇죠. 서울구치소장 자리는 그 검찰로 치면 중앙지검장처럼 굉장히 요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냈다는 거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시니 잘 모셔라라는 뜻으로 보낸 거 아닌가. 2단계 승진시켜가지고. 수원에 있을 때보다 서울구치소장이 2단계가 높아요. 완전 영전을 해서 간 거죠. 그 서울구치소장이 민주당 의원들 왔을 때 더군다나 법사위원들하고 왔었는데 피감기관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달라는 다 해줘요, 보통은. 근데 회의를 한다는데 마이크를 안 갖다 줬다며. 아니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저희가 그 전주 목요일 날 다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회의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밖에서 40분을 기다렸어요. 국회의원 한 8명, 9명하고 나머지 다 한 12명이서 민원인 기다리는 데서 대기를 하다가 40분 기다려서 가봤더니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 어디 갔냐고 했더니 어디서 하나를 구해왔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질문하면 후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저쪽에서 대답하고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예산이 아니었어요.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 회의 자체가 좀 어. 빨리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 마스크 쓰고 목소리도 얼마나 조그맣게 얘기를 하냐면 들리지를 않아요.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목소리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이크를 갖다 줘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뗀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히 이상한 행위죠. 베리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이트. 자기 얼굴이 나가면은 자기 위험하다고. 그 공무를 수행하는 중인데 나는 이 서울구치소장이 교도관들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그 교도관들에게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야 해라고 제대로 지시를 했겠나 싶다 이거지. 처음에 딱 갔는데 런닝하고 뭐 팬티만 입고 막 난동을 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좀 이해를 했어요.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건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갔었냐 했더니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다고? 10명이나 사람이 갔는데 1명을 체포를 못했는데 아무 계획이 없이 갔다고? 그래서 그러면 수갑이나 포승칠 이런 거는 뭐 썼냐라고 했더니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안 썼냐 그랬더니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 썼다. 형집행법상에 수갑을 쓸 수 있는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송할 때예요. 교도소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이게 호송이거든요. 완전 딱 떨어지는 거 하나가 있고 세 번째 나오는 게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예요. 4개 중에 2개 떨어지는데 수갑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예 할 의지가 없었다. 정성호 장관이 2번이나 구두로 명확하게 이 물리력을 정확하게 행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구치소에서 알았다고 했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할 것으로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었는데 그날 그 일이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윤석열이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걸고 이게 어렵나? 어깨거리를 하고서 이렇게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때 좀 손을 놨고 소리를 이렇게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제 반항을 하고 있으니까 문홍주 특검보에게 전화 걸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나도 문홍주에게 연락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문홍주에게 연락해서 나 안 나갈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문홍주 특검보가 그럼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누구 잘못인지 이게 어디서 이게 빵꾸가 난 건지 구치소가 진짜 문제인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황당무계한 게 윤석열 씨가 이렇게 막 잡고 있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젊은이들인데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에 개입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이 사람들 그 말을 듣고 고소당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일을 못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때 옆에서 검사나 그 특별사관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책임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무리를 해서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별로 뭐 진술 거부권을 쓸 거기 때문에 별로 얻어낼 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요.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시킬 생각이 있었느냐. 이해가 안 돼 진짜. 2번째 실패한 거는 10명이나 갔는데 윤석열 변호사들은 그게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떠들잖아요. 그 얘기가 계속 뉴스에 따라붙어 나오니까 마치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안 한 것처럼 미디어들이 또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편을 이렇게 먹고 목소리를 높인 게 오랜만이네요. 맨날 내가 예쁜 사람을 싫어한다는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정말 너무 억울해. 나도 예쁜데. 나는 3차 시도에서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은 아주 작은 승리의 기억도 순간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적어도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윤석열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법무부가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3차 시도는 눈 뜨기 전에 그냥 방으로 직접 보내라. 6시 반에 그냥 가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6시 35분에 데리러 딱 가가지고 수갑 씌워서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데 이 특검이 체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론을 보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 성공시키는 걸 보여줘야지 니네를 우리가 지지하겠다. 이걸 좀 보여줘야 돼요. 김건희 구속됐기 때문에 꼭 밝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살인 미수건이라고 봐요. 이거 진짜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사건 현장도 물 뿌리고 덮어버렸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물 뿌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장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지. 피해자가 간 지 1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정말 경찰이 옆에 있는 물로 호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수병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부어서 그냥 대걸레로 그냥 빡빡 닦거든요. 그건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경찰이 절대 하지 않는 짓을 누군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선에서 정말 일하는 지인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에서도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손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지. 네, 아무리 들어도 바보 아니잖아요. 이거 증거 인멸하는 거 경찰이 다 아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했을 동의했다. 것이라고 네. 일선에서 있는 네, 지인들이 네,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수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누가 지시했는지 그냥 쭉쭉 그렇지. 타고 올라가면 다 나오는 있을 거죠. 수 없는 지시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 시켰어. 그럼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없으니까 말할 거 아니야.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경찰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게. 경찰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했을 리가 있나. 굉장히 조직적으로 뭐 1cm의 열상, 그냥 긁힌 상처, 그다음에 경상 이런 이야기들이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다음에 현장을 치우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사건 벌어지자마자 걸렸거든요. 사건을 계속 축소해 가는 보도. 그러면서 바로 댓글 부대가 붙었어요. 별거 아닌데 헬기 이송. 제1야당에 당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특혜 받는 걸로 바꿔버렸거든요.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이렇게 빨리 이 사건을 이렇게 뒤집는다고? 대단한 팀인데 여기 이게 누가 붙었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빨리 덮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 나는 이 사주설에 대해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거든 지금은. 다들 이제 의심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김진성 씨. 하고 공범이 한 명 처벌이 됐는데 그 공범은 남기는 글을 이렇게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야. 전달했던 그 사람만 됐고 현장까지 데려다줬던 벤츠남이란 사람도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고 별로 돈도 없는데 계속해서 KTX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있었잖아요. 누가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지 이런 배우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칼을 찌르는 행위를 보면 굉장히 훈련된 행동이잖아요. 이런 훈련시킨 사람은 없었나? 범행 동기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없었나? 사상적 배경이 된 사람은 없었나? 그렇죠. 예. 원래 큰 사건 나면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4월 3일 날 어떤 보고서가 하나 작성됩니다. 국정원에서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김상민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김상민이 조국 수사를 잘했다고 김건희가 콕 찍어가지고 챙겨준 창원에다가 꽂아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했던 그 검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국정원 특보로 갔어요. 탄핵이 있기 하루 전 보고서를 만드는데 뭐라고 쓰냐면 제목 자체가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이에요. 이미 대법원에서 18cm의 칼, 흉기, 양날을 갈아서 만든 칼이라는 게 다 나왔는데도 네, 검을 만들었는데도 커터칼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테러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하는 실익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을 쓰는 보고서를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대테러 센터라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 린치는 테러란 말이죠. 테러로 지정을 해야 각종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하는데 테러로 지정을 안 했단 말이지 이거를. 그렇죠. 그 사람이 근데 국정원의 법률 특보예요. 왜 테러로 지정 안 해서 이렇게 수사 범위를 축소시켜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변명을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합동수사팀에서 테러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합동수사팀을 움직이는 게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라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해서 대법원 결과가 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서도 3개월 동안 테러 여부 지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날 갑자기 부랴부랴 쓴 거예요. 아, 이거는 테러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준 거예요. 국정원한테 움직이지 마. 이거 테러로 지정하지 마. 그렇죠. 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닌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했겠죠. 왜냐면 안 그랬으면 그때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갑자기 그 보고서를 쓸 리가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의심을 하는 게 대선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대선을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 거의 100% 대통령이 될 상황이었어요. 압도적인 1위 후보였었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탄복도 입었고 방탄 유리도 써야 했었는데 저쪽에서 계속 자작극이다. 방탄 조끼 입고 막 조롱을 하고 저는 혹시 이 보고서가 그런 용도로 써먹으라고 작성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건희 배우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김충식의 동거녀인 K씨가 김건희가 이재명 죽이려고 사람 모집했다라는 육성 증언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 제보를 들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청부업자를 모집을 했다. 돈을 조금밖에 안 준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다.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좀 증거 삼기가 조금 애매해서 우리가 그거를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제 우리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스픽스 정기환 대표가 해서 진짜 그분을 만나기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들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공개를 할까 말까 막 그러다가 자중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즘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네, 내가 보기에는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난 여러 번 들었는데. 아, 김어준을 죽이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이 생각나거든요. 나도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칼이었습니까? 꽤 구체적으로. 예? 뭘 어떻게 죽인다? 도구가. 왜 실패했대? 아쉬워요. 아, 궁금하죠. 왜 실패했대요? 그때는 수사를 충분히 안 했다. 수사가 굉장히 미흡했고요. 그 사람에게 영향 준 사람과 배후와 그 김건희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수사해봐야 된다고요. 기한 연장 등으로 특검법 개정을 할 거니까 그때 아예 이 사건을 넣어가지고 같이 특검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김성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덮여진 거를 다시 열어서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상했던 사건들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운 좋게 천운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천운으로 살아서 대통령이 돼버렸네?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자,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영화 있습니까? 요즘에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그 황명필 의원님 논평인 것 같고요. 된진 것 같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회 논평. 맨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방송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나올진 모르겠는데 그 나는 신이다. 그거 후속편으로 나는 생존자다라고 사이비 뭐 종교의 생존자들의 인터뷰 담긴 영상인데 금요일 날 오픈 예정이에요. JMS 피해자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뭐 사이비들,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이제 좀 빠져나온 사람들의 그 인터뷰가 재밌겠다. 담겨 한 종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 당했던 일들과 그리고 지금의 삶과. 천공 어디 가서 천공? 이럴 때 구해주지도 않고 씨발. 우리가 김건희 씨에 대한 명칭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4398이더라고요. 수형번호 4398. 4398이에요? 네. 그렇지. 구치소에서는 번호로 부르지. 4398? 권불 3년. 그거 좋더라고요. 10년이 아니라. 권불 3년. 3년이. 딱 좋더라고요. 3년이. 3년이. 끝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닥터가 먹는 시리얼이야? 아니면 닥터가 만든 시리얼이야? 유산균 코팅을 한 통 곡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닥터 역할을 하는 시리얼인가 보다. 그러는 걸로 받아들이기로 해요. 국내산 유기농 통 곡물 건강식이네요, 한마디로. 첨가물 제로, 설탕도 제로.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쿨 냉감 패드. 안 써봤는데 시원한가 진짜? 많이 팔린 걸 보니까 시원한가 봅니다. 이런 건 후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쿨 냉감 패드. 착한 콜. 여러분 좋은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콜 꽃배달이 여러분을 대신해 전국을 누비겠습니다. 착한 콜 꽃배달 5%씩 기부합니다. 1800에 9222.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우리나라 동화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식물이 있죠. 바로 산삼입니다. 잘 알려진 동화는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화에도 산삼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저놈의 간을 빼라! 아니, 저것의 간을 먹어 내가 개최할 수 있다 하거늘 왜 반대들을 하느냐? 그럼 나도 어쩌라고? 어? 뭐야? 이거 좋은 거야? 네, 토끼간보다 훨씬 더 좋죠.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것만 다를 뿐 산삼처럼 자연에서 자란 산양산삼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지리산에서 농약 없이 비료 없이 7년을 키운 산양산만 100% 담아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홍삼값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자, 이제 방학이 끝나가는데 몇 번 안 남았네. 박구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저도 교수님이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고 교수님도 그 전주에는 몰라요. 그 주가 돼봐야 알아요. 자, 이번 주는 뭔가 캐대언.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교수님도 김건희 구속에 대해서 특별히 기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박구영 교수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철학 이야기를 월말 김어준이라는 곳에서 하거든요. 내용의 절반은 웃는 거예요. 4년이나 했어. 근데 4년 전 이재명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시 들어보면 놀랄 거예요. 너무 정확했어. 그리고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얘기했거든. 네. 더 놀래요. 저렇게 얘기하고 안 잡혀가나? 초기에는 철학자 얘기를 주로 하다가 현실 정치 얘기하면서부터 교수님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어. 구영아, 어준이하고 그만 놀아라. 계엄 전후로는 그래도 어준 씨를 잘 보호해라. 윤석열이 구속됐다 나온 날 그때 여러 군데 전화 받았어요. 특히 가족, 아주 가까운 친구들한테 위험한 것 같다. 버려라. 더 이상 김어준과 방송하지 말아라. 계엄 당일날 교수님이 강연을 지방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 즉시 멈추고 뒤풀이를 혼자 이제 피해서 나는 아마 정말 계엄이 성공했으면 즉시 망명을 가려고 했어요. 독일로 갈 계획이었잖아요. 독일로 가려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나는 망명을 가겠다. 계엄이 있기 전부터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내가 최근에 우리가 오랫동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걸 봤거든요. 이재명의 정치가 뭔가, 윤석열의 정치는 왜 위험한가. 정말 너무 맞아. 얼마나 김어준이 그게 다 있어. 근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안 잡혀가지? 김건희 구속이 더 어렵다. 그렇지. 라고 얘기해 왔는데 구속이 됐기에 일단 박수. 내가 계엄 일어난 날 밤에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밤 어준 씨가 죽을 것 같다.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순리적으로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늘 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을 뻔했지. 이 모든 서사의 끝에 있는 사람이 어젯밤에 잡혀갔다고 생각했어요. 끝에 있지. 어준 씨를 보이지 않는 데서 위협하고 있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어젯밤 잡혀갔다. 아직 다 끝났어. 아직 안 끝났는데 잔당들이 좀 있어. 잔당들이 있죠. 좀 있어. 예, 근데 예. 이제 김건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 실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시도도 있었어. 내가 다 안 죽잖아, 잘. 근데 어두운 곳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방심할 때를 노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해주는 줄 알아? 나는 방심하지 않아. 내가 듣기로는 낙곤수 때부터 방심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오늘 그래서 캐대언으로 시대를 읽어보자. 주제 좋네. 네. 미학적 평가는 아니에요. 영화 또는 예술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캐대언 속에 들어있는 시대. 시대를 읽어보자. 그래, 읽어봐. 이 영화가 네. 굉장히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요.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장치를 해놨어요. 캐대언의 남성 그룹 있잖아요. 이름이 사자 보이즈예요. 네. 사자란 말이 중의적이에요. 옷으로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저승사자잖아요. 네. 저승사자 할 때 사자는 죽은 자란 말이 아니에요. 혹시 그럴까봐 내가 한자를 적어갖고 왔어요. 사절. 예, 이끈다. 그러니까 저승으로 이끄는 사람 이 뜻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버릇이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내가 저렇게 할 때마다 뭐라고 하거든.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사자, 라이언. 중의적 의미가 있다. 그런 코드들을 넣어놨어요. 곳곳에. 그것을 읽어내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자. 중의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 그러면 왕 또는 정의 이런 것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했다. 예, 예.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실제 현실로서의 K-팝이 아니고 현실을 가공해서 이런 K-팝
그룹이 있지 않을까라고 가상을 띄운 거잖아요. 그 가짜를 영화로 만든 건 또 가짜잖아요. 그 영화 중에서도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나왔으니까 끝없이 중첩되는 가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가상은 실제 K-팝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냐? 현실에서 굉장히 멀어져 온 가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실제 K-팝보다 더 K-팝 같을 때 이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모든 예술은 바로 그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야만 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지루하거든요, 이게. 그게 디즈니가 요새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우주가 나고 막 하긴 하는데 좀 공허해. 그렇죠. 이야기가.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하면 이제 좀 질리잖아요. 현실적인 K-팝하고 거리를 멀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 K-팝보다 더 K-팝다워 가상의 가상을 중첩하는 것을 한번 공부했죠. 시뮬라크를. 언제 공부했다는 거야? 라틴어로 시뮬라크룸, 시뮬레이션, 시뮬라시옹 뭐 언어에 따라 다르겠죠. 원본 없는 가상.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근데 원본이 뭐죠? 여름방학 내내 지금 수천 번 내가 말했는데. 수천 번이나 말했어? 실제 하지 않는 K-팝인데 그래서 가상이 가상 하는 건데 실제 K-팝보다 더 K-팝다운 느낌을 주니까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감독이 언젠가 한번 뉴스 공장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추진중이에요. 이름이 매기 강이더라고요. 이분 인터뷰하는 거 봤죠?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K-팝 데몬 헌터스에는 뭐가 있다? 썰은 아키타입이 있다. 아르케 이제 생각나요? 아르케를 알려줄까? 그렇지. 자, 아르케란 뭐다? 뿌리, 근본, 본질, 원인, 시작. 성경에서 태초에 할 때 그 태초가 아르케예요.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이 K-팝 두 개의 그룹에 아르케 원래 원본이 있냐 이거예요. 감독이 있다고 말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르케가 뭐지 하고 찾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언제 나오냐고. 아르케가 이게 중요해. 무속, 별자리가 이런 신화가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권위주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화로 생각하면 즐거움이고 재미고 어준 씨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별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영화가 왜 사람들한테 더 흥미를 끄냐? 원본이 뭐지? 하고 원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아르케는 없다. 없는데 무엇으로? 재미로, 즐거움으로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누가? 감독도 또 실제로 사람들이 시뮬라크르 세계로 계속해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문화 세계, 시뮬라크르 세계. 그걸 즐기면 살아야 된다. 캐릭터의 원본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생각하는 게 재미인데 그 실제 원본이 없다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남자는 원래 이래야 돼. 이게 원본주의거든요. 근본주의고 본질주의예요. 과거적 지향성이. 그런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을 끓여왔어요. 아, 이게 된장국 아니야. 왜? 원본은 자기 엄마가 끓여준 거거든요. 이게 본질주의예요. 우리의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권력은 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장악해 왔거든요. 원본을 가진 쪽이 권력이야? 그렇죠. 삼강오륜 할 때 삼강, 군위, 신강, 강자가 있잖아요. 강자가 아르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니 신하는 임금에게 복종하라. 이게 삼강오륜이에요. 삼강. 강자가 아르케라니까요. 알았어. 알았지? 진짜가 어디에 있다는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걸 놀이로, 즐거움으로, 문화로. 그래서 실제로는 근본을 찾지만 근본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서로. 철학자 하기 진짜 힘들다. 그걸 찾는 재미가 있어. 그렇죠. 라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찾지만 원본은 없어. 예. 근데 원본이 없다는 게 철학적으로는 중요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원본을 찾는 재미를 제공했다.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지금 끝없이 복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아르케 없는 가상의 놀이로 끝없이 복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K-팝 자체는 뭐냐? 뿌리가 있는 거냐?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가상의 놀이라는 걸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K-팝은 그건 가상의 놀이가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국 것일 수도 있고 미국 것일 수도 있고 다 섞였을 수 있다. 한국에 아닌 게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본질주의다. 그게 본질주의다. 그게 빠져나와야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K-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음악하고 미술이잖아요. K-팝은 음악이지만 K-팝 데몬 헌터스는 조형적인 미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강 감독이 한 말 중에 가장 매력적인 말이 뭐냐면 굿이 최초 콘서트가 아니었을까? 라고 말한 거예요. 굿이 아르케가 아닐까? 굿이 콘서트의 원형 아닐까? 그렇죠. 원형이 아닐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굿에서 하는 노래는 악이 아니에요. 양반이나 궁중이나 종교적으로 행해졌던 행사에서 했던 노래는 악이에요. 근데 음은 뭐냐? 소리잖아요. 짐승들이 내는 게 소리잖아요. 인간들 중에서도 백성들이, 쌍끝들이 하는 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굿에서 하는 노래는 소리지 악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리, 즉 굿에서 하는 소리가 판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오늘 판소리를 거쳐서 K-팝으로 이어지지 않았어?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네. 그러니까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핵심은 3시간 정도 강의를 드려야 되거든요. 좀 어려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은 어쩔 때 음악이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할 때, 승화시킬 때, 정화시킬 때. 그러니까 음악이 어때요? 치루하잖아. 클래식. 치루한 이유가 뭐예요? 음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욕망을 정화시키다.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는 욕망의 표현이잖아요. 최초의 콘서트는 궁중음악처럼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굿처럼 욕망을 터뜨리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는 매기강 감독의 말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이죠. 그 굿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굿이 뭐지? 그럴 때 데몬이라는 말이 나거든요. 데몬 서양 말이잖아요. 서양에서 데몬이 뭐였을까?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문헌들을 읽어보면 지금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몬하고 달라요. 악마가 아니야? 악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몬은 원래 선과 악을 연결하는 자, 천상과 지상을 다리 놓는 자예요. 제 말을 못 믿겠거든 찾아보세요. 그런데 서양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데몬의 역할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된 존재가 예수예요. 예수는 인간이면서 신이잖아요. 아,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데몬을 대체한 이후로 모든 데몬들은 그냥 악령이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아무 애들 못 들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가 데몬의 좋은 면을 다 차지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나머지 약한 것을 가져간 존재가 돼서 데몬이. 그런데 한국에서 데몬은 잡귀라고 하는 것은 저승으로 못 간 자예요. 저승으로 못 간 이유가 뭐죠? 억울해서, 해명되지 않아서, 불행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신은 자체가 그냥 악이 아니고 억울함, 불행 이런 걸 함축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자보이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금방 보면 이해가 안 돼. 이미 서양에서는 데몬은 그냥 악이거든요. 아, 오케이. 사자 보이스가 예. 악마여야 하는데 그렇지. 악마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의 귀신은 불행한 존재. 그렇죠. 불행한 존재여서 구천을 떠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런 존재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왜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냐? 지난번에 서양의 보통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다. 자기가 실존적 불안, 불행 이 모든 것을 이 캐데몬의 데몬이 안고 있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데몬이 그런 걸 상실해버렸어요. 데몬이 상징하지 못해. 인간이 아닌 존재는 악해야 하는 그렇죠. 건데 서양에서는 네. 인간이 아닌 좋은 존재는 예수가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그 중간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데몬인데 이 진우라는 캐릭터에 사람들이 감정이입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진우가 노래를 부르면 같이 박수를 치는 거죠. 왜? 단순한 악령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불행 때문에 악마가 된 거거든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더피와 수시예요. 더피가 호랑이인데 계속 바보 같잖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화분을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이 수시는 뭐죠? 저승사자예요. 사자. 길을 안내하는 자예요. 근데 호랑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호랑이는 어디서 왔냐? 원래 옛날에 관직을 갖는 사람들은 옷을 입잖아요. 공직자 옷의 앞뒤로
저 그림을 붙이죠. 그걸 흉배라고 그래요. 가슴흉. 가슴. 왼쪽에 용을 붙인 사람은 누구예요? 왕. 호랑이를 붙인 사람은 누굴까요? 써져 있으니까 알겠죠? 에? 문신은 대체로 조류를 그래요. 학 같은 걸 그래요. 그러니까 저 호랑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문관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을 지키는 자예요. 그걸 가장 그림으로 잘 보여준 자가 누구냐? 김홍도 선생의 송하명호도예요. 가장 미학적으로 뛰어나고 하는 그림이에요. 김홍도 선생이 그린 그림 중에. 자, 근데 소나무는 양반들이 좋아했어요. 소나무를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껍질이 용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맹호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임금을 지키는 무관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또 해석을 정확히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의 왕이 동학 농민전쟁 때 우리를 일본한테 팔아먹고 황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왕을 지켜주는 호랑이를 칭찬해야 돼? 아니지. 호랑이를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화가 생겨났는데 선비가 그렸으면 문인화예요. 화가가 그리면 화호나. 근데 민화는 그럼 뭐예요? 백성이 그랬다? 아니에요. 누가 그린지 모르는 게 민화예요. 실제로 화가들 중에 알바로 그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민화 속에는 뭐가 없다? 누가 그린지가 없다. 항상 비슷한 것을 본따서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골든이 계속 카피되듯이 조선 말에 민화들이 수없이 카피돼요. 그 카피 중에 정치적 성향이 가장 강했던 그림이 호랑이와 까치의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호랑이는 모두 바보처럼 그려져요. 그리고 소나무 위에 까치가 올라가요. 까치가 백성을 의미하는데 백성이 주권자가 돼서 나를 똑바로 지키라고 꾸지람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해석. 그걸 그대로 이번 K-팝 데모넌트에서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복사가 됐어요. 그림이 수없이 많아요. 백성들이 모두 까치가 호랑이를 나무래거나 가르치는 그림이에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것을 이 K-팝 데모넌트스의 디렉터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원본 없는 복사의 복사가 그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혁명인지는 또 한 3시간이 필요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K-팝 데모넌트 캐대헌의 가장 큰 매력은 정복 서사를 중심으로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을 동경하도록 하는 이런 서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극복해가면서 너와 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나에서 우리가 되는 극복 서사예요. 노래 가사를 쭉 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다 나예요. 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겠어.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 순간 폭발하면서 우리가 된다는 게 나와요. 마지막에. 예, 가사 진행을 보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알버트 까미가 68혁명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시대는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로 바뀌고 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서양 사람들이 빠져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이야기잖아, 결국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때려잡는 얘기가 아니라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고 그걸 극복하는 얘기잖아요. 서양 애니메이션은 정복서사만 있는데 여기는 극복서사여서 먹힌다는 대목은 내가 크게 공감하는 바고. 이건 뭐야? 우리가 슈퍼맨, 원더우먼의 컴플렉스 벗어나려면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래서 그걸로 인정받는 상호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를 극복해가는 우리의 서사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극복 서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만나서 뭘 해서 뭐 해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랑한다는 것에 이르는 과정, 서사 이런 걸 중시하는 세계로 가고 있다. 우리가 서사를, 즉 과정을, 그걸 즐거움으로 느껴야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우정도 사랑도 가능한 시대가 왔다. 어렵네. 아니, 어려워. 알아들은 걸로 할게. 능력이 아니라 각자 이야기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 내가 이런 학벌이야. 이게 아니고 나의 이야기는 이래. 그런 이야기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능력,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됐으니까 사랑은 가능해 라고 하는 시대가
끝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상품을 사는 거지 사랑과 우정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 스펙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서사를 만들어라. 얘들아 그런 말이구나. 극복 서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되는 과정. 사랑과 우정이 다 그렇다는 거지. 처음에 나대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폭발해서 우리가 되는 거다. 그 서사가 중요한 거다. 아,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 안 하면 돼? 내가 나 이 정도 되는데 너가 친구 해줄게. 이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대 남성들의 착각이네. 그렇죠. 자기가 그런 스펙을 가지면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다, 얘들아. 그렇죠. 그렇게 살면 외롭다. 그렇지. 자, 이렇게 잘 연결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끝이 아닌가 봐, 표정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또 있네? 그래서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서사를 만들어라. 환경운동 하든 게임방에 가다 보면 다 같이 있지만 따로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기는 서사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같이 활동을 해라, 얘들아. 그렇죠. 스펙 쌓고 게임하고 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해. K-POP 데몬 헌터스가 인기 있는 이유가 아니라 K-POP 데몬 헌터스를 보고 철학자가 깨달은 바네. 그렇죠. 월말 김어준에서 부부 구속 기념으로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신청하면 한 달 무료입니다. 한 달 듣고 끊으면 돼요. 끊을 때 주저함. 그것이 인간성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갔고 조국은 돌아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야. 아직 4년 10개월 남았어. 이재명 화이팅! 끝! 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